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64살의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목욕탕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무료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곤 하죠. 하지만 사실 제 삶은 그리 평탄하진 않았어요. 젊어서도 늙어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이었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 아들 홍준이의 친모였습니다. 홍준이는 제가 딸 혜주를 가졌을 때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었어요. 평생 사랑을 만났다며 이혼해달라며 남편과 내연녀 둘이서 몇 년을 시위를 했고 당시 저는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 혜주가 8살, 홍준이가 9살에 결국 이혼을 해줬고요. 근데 이혼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차에 치여 죽었던 겁니다. 그때 홍준이의 친모는 남편 산소에 풀이 자라기도 전에 아들을 저희 집에 버리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같이 따라 죽겠다고 빈소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우더니 그 사이 딴 놈이랑 눈이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 늙어서 제 앞에 나타났던 거죠. 저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 홍준이 엄마 김장미 기억 안 나? 그쪽이 홍준이 엄마라고요? 아, 그 장미다방?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겨우 얼굴을 떠올렸지만 도저히 그 얼굴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성형을 했는지 얼굴이 몰라볼 정도였죠. 물론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얼굴이 전반적으로 촌농처럼 흘러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헌데 제가 다방 소리를 꺼내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쳤죠. 야, 시대가 바뀌었어. 어디서 다방이래? 커피숍이거든? 하여튼 여전히 저급하네. 그러니 그 팔자에 딸년 하나 겨우 낳고 서방까지 잡수셨겠지.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내가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때 그렇게 갔으면 그게 당신 잘못이지 어디 내 잘못이에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지. 당신 탓이 왜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독하게 버틴 게 누군데? 딸년 앞세워서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발악한 게 너야. 결국 시댁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니 그제서야 갈라선 주제 뭐 어쩌고 어째? 독종. 내가 살다 너 같은 독종을 본 적이 없어. 너만 아니었어도 내 남편 허무하게 안 죽었어, 알아? 너한테 돈 빼앗기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싸돌아다니다가 뒤진 게 너 때문이잖아. 그 여자 말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의 유산, 생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제 돈을 달라고 이혼을 안 했던 거였죠. 시댁에서도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남편을 설득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이 더 미뤄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본인들 돈을 다 쓸어간 것처럼 군이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말 섞기 싫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네, 내가 남편 죽였다 그런 걸로 칩시다. 도대체 왜 왔어요? 여길 또 어떻게 알고? 그쪽이랑 나랑 더 이상 볼 일도 없는데. 내 아들, 우리 아들 홍준이 때문에 왔어. 망할 잡것, 호랑이도 안 물어가려나.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했니? 도대체 어떻게 키웠기에 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저는 고개를 흔들며 되물었습니다. 교도소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준이가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 내 아들 지금 특수폭행으로 교도소에서 형 살고 있어. 이거 어쩔 거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배다른 자식이라고 차별해서 키우고 학대한 거 아니야? 이봐요. 당신이 지금 제 앞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몸도 안 좋은 어린애를 그것도 한겨울에 달랑 봄옷 입혀서 우리 집 앞에 버리고 간 주제? 시댁 식구들도 고아원 보내라고 하고 애는 아파서 열이 절절 끓고 그 상황에서 난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키우지도 않았고요.
내가 못 봤는데 알게 뭐야? 인간적인 도리로 키웠는지 비인간적으로 키웠는지 내가 보지 못했으면 끝이지. 애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 겉으론 다 사람 좋은 척 하던데 애초에 나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잘 키웠어야지. 대학도 보내고 제대로 잘. 지금도 봐. 본인 아들인 척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뻔뻔한 년. 그리고 자격. 내가 친모인데 자격 충분하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교도소에 면회로도 같이 가자는 건가요? 미쳤어? 우리 아들이 그쪽은 꼴도 보기 싫어해. 근데 난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 우리 아들 그 꼴 된 거 보상받아야겠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멀쩡한 내 아들, 똑똑한 내 아들 고등학교 졸업도 안 시키고 깡패 만들었으면 그 책임은 지시라는 뜻이지. 이해했어? 뭐? 보상이요? 진짜 당신이란 여잔 어디까지가 바닥이에요? 그 여잔 대뜸 곡소리를 내며 저희 목욕탕 입구에 주저앉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커서 깡패가 됐을까. 이런 여자도 엄마라고 그간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은 그 차디찬 옥살이하며 매일을 지옥처럼 살게 하고 엄마라는 게 뻔뻔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네. 아이고 우리 아들 가여워 어째. 정말 미친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며 저희 목욕탕 입구를 막고 시위를 했죠. 또 하루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손님으로 들어와 목욕탕 물건을 훔쳐가기까지 했던 겁니다. 심지어 목욕탕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두기까지 했죠. 내부에 감시 카메라가 없어서 증거는 없었지만 전 그 여자가 범인이라고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여자를 신고하지도 함부로 하진 못했어요. 또 몇 번이나 면회를 간다며 영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 내어줬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해도 홍준이를 제 아들로 키워온 세월이 10년이 넘었거든요. 한겨울에 얇디얇은 봄옷 하나 달랑 입고 제 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댁에서도 홍준이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더구나 홍준이의 감기가 이미 폐렴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네가 아들 낳았어야지. 아님 버텼어야지. 10년 가까이 버텼으면 더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이 생겨?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네 탓이야. 난 애초에 너랑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바라지도 않았다. 너도 알잖니? 우리가 너희 부모 유산 돌려주기 싫어서만 그랬겠어? 겸사겸사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고 조강지처가 최고니 반대했던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 홍준이가 아파요. 어머님 손자잖아요. 아니 다 필요 없다. 그 장민지 백합인지 그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고 심지어 내 아들 보험금에 남은 재산까지 싹 털렸어. 그런 상황에 그 여자 피가 반쪽이 섞인 개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하니? 난 그딴 거 트럭으로 줘도 더러워서 트럭도 안 가져. 그러니 너 알아서 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반쪽은 그 사람 피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한테 대를 이어야 한다고 늘 그런 말씀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다뇨? 전에는 홍준이 예뻐하셨잖아요. 시끄럽고 우린 손 털었어.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양심상 우리가 너한텐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고아원에 넣어버리든 길가에 버리고 가든 너 알아서 해.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서 슬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이리저리 들쑤지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혹여나 죽더라도 나한테 연락 주지 마라. 할 거면 장민지 그년한테 해. 그거 송장도 치우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일절 그 문제로 속 시끄럽게 연락하지 마. 솔직히 그땐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내내 집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 남편과 아들 낳은 게 인생 최고의 업적인 내연녀의 합작품이 홍준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시어머니도 이혼만 반대했지 제게 이해만 강요하며 홍준이를 싸고 돌았던 사람이었죠. 어린애는 죄가 없다. 네가 예민하게 구는 거다. 남자들 나이 들면 다시 정신 차린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걸 보니 치가 떨리더군요. 마치 파도 위에 부유물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홍준이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홍준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던 거고, 그때부터 저는 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2배로 노력을 해야 했죠. 문제가 있다면 두 아이는 물과 기름처럼 좀처럼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면 모를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죠. 머리가 좀 더 크니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은 딸 혜주였어요. 엄마, 저 새끼 그냥 지 엄마한테 가라고 해. 존나 짜증난다고. 혜주, 너 자꾸 이럴 거야? 오빠라고 몇 번을 말해. 지라니 말 똑바로 못해? 생일 몇 개월 차이 난다고 오빠야. 어이가 없네. 양심 있어야지.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양보하는 건데. 혜주야, 너 정말 왜 그래? 저 새끼랑 용돈도 쪼개 가져야 하고 엄마 사랑까지 쪼개야 하는데 입장은 생각도 안 해? 내가 피해자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누가 억울한지. 더구나 엄만 존심도 없어? 어떻게 아빠랑 다른 여자랑 낳은 자식을 거둬? 차라리 그럴 거면 길거리에서 개를 줍지 그래. 그건 귀엽기라도 하지. 나 솔직히 쟤 무섭고 싫고 소름 끼치고 끔찍하다고. 혜주야, 그래도 너 어릴 땐 꽤 잘 지냈잖아. 그땐 싫어도 참은 거고. 초등학생 때랑 지금이랑 같아? 이제야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나도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 매번 치약을 앞에서 짜네 뒤에서 짜네 이런 소리 안 하면서 좀 평범하게. 휴대폰도 새 걸로 좀 바꾸고 엄마랑 쇼핑도 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그게 잘못이야?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거의 애원했죠. 미안해. 그건 내 탓이야.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좀 더 일 많이 늘리고. 됐고, 저놈이나 내 눈앞에서 치워주라. 혜주야,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날래? 혼내. 근데 그거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난 홍준이 저놈보다 엄마가 더 싫어. 할머니랑 아빠 그리고 그 여자한테 구박받은 것도 부족해서 그 집에서 싸고 들던 놈까지 끌고 온 게 더 싫다고. 홍준이 저놈이 사고치면 돈 물어주고 굽신거리고 비굴하고 구질구질해서 구역질이나. 난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살 거야. 절대로. 딸은 어린 시절 홍준이와 차별받으면서 큰 기억, 아버지란 존재의 부재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가는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준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부쩍 사고를 많이 쳤던 게 그 원인이 됐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네, 잠깐의 실수였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홍준이가 그 원흉이었으니까요.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담배도 피우는 그런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뒷수습을 하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이죠. 병원비에 합의금, 각종 기물 파손으로 인해서 한 달에 많게는 70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때문에 저희 생활이 늘 허덕이었고 그런 이유로 딸은 홍준이만 보면 이를 갈았던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혜주와 홍준이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땐 이미 한바탕 하고 있었죠. 때려, 나도 때려. 한번 쳐봐 이 깡패 새끼야. 저는 다급히 끼어들어 말렸지만 이미 혜주는 눈이 반쯤 돌아 있더군요. 들어보니 혜주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홍준이는 억울해했죠. 걔 진짜 질 안 좋은 놈이야. 혜주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걔가 질이 안 좋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인데. 같은 집에 사니까 내가 진짜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난 너 같은 거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질이 안 좋다 나쁘다고 욕을 해? 너만큼 나쁜 놈이 세상에 있긴 하고? 혜주는 비웃듯이 말하곤 홍준이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나중에 양아치 건달 되겠지만
그 아인 뒤로 나자빠져도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인간이야. 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방 여자 아들이지만 걘 아무리 질이 나빠도 부잣집 아들이고 알아먹어? 저는 듣다가 소리를 질렀죠. 혜주, 너 오빠한테 자꾸 함부로 말할 거야? 양아치라니, 건달이라니. 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도 저 녀석 포기해. 뭐가 좋다고 아직도 끼고 있어? 쟤는 나쁜 길로 빠지면 깡패 되는 거고 좋은 길로 빠지면 배달 일이나 하게 될 인간이야. 엄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거고 내 앞길에도 걸림돌만 될 인간이라고. 김혜주! 저놈 때문에 구질구질 사는 거? 그래, 좋아. 가난한 거?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근데 우리 집에 범죄자 있는 건 차원이 달라. 이제까지 걷어주고 먹여줬으면 효도는 못해도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 양심이 있으면 제발 가출이라는 것도 좀 해. 나가서 혼자 좀 살라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홍준이는 정말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연히 저는 백방으로 홍준이를 찾아 나섰어요. 홍준이의 친구 집에 연락도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러서 거의 7개월 만에 찾아낼 수 있었죠. 헌데 홍준이가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를 했던 겁니다. 돌아가세요. 아줌마랑 나랑은 무슨 사이도 아닌데 계속 내 친구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찾을 생각도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앞으로 연락 마세요. 홍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졸업은 해야지. 대학도 갈 수 있으면 엄마가 보내줄게. 제 말에 홍준이는 앞에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죠. 엄마? 그쪽이 왜 제 엄마입니까? 저 친엄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행세하고 싶으면 친딸한테 가서 하세요. 저한테 질척거리지 마시고. 뭐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돈 드릴까? 홍준아, 너 정말 왜 이래? 그때 혜주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면 걔가 사춘기라서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진 상태라 그래. 걔도 진심은 아니야.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응?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상처를 받아요? 애초에 저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어려서 당장 갈 곳 없어서 하숙집으로 생각했던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젠 다르죠. 제 밥벌이 제가 알아서 하고 조만간 돈 모이면 제 친엄마 찾을 생각입니다. 됐어요? 홍준이, 너 그거 진심이야? 정말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저는 홍준이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어요. 여기 깡패들 일하는 곳 아니니? 너 그냥 하는 소리지? 진심 아니잖아. 당연히 진심이죠. 아줌마도 느꼈을 텐데. 제가 양심이라는 게 있었으면 그쪽 밑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고를 쳤을까요? 10년 가까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게 영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셨으면 이만 가세요, 아줌마. 다음에 오면 곱게는 안 보낼 겁니다. 저 여자도 때려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감정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배신감이나 슬픔과는 전혀 달랐죠. 왜냐하면 저 역시 홍준이를 키우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춘기가 일찍 와서 반항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고 또 아이에게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에 제게 곁을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친엄마를 그리워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했던 거고 인정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온 겁니다.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허무하게 둘 다 놓친 마음이랄까? 결국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딸도 아들도 제대로 키워낸 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깜깜무소식에 딸은 저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공기업에 입사한 딸은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목욕탕에 홍준이 친모가 찾아온 걸 알게 되었을 때 딸을 3년 만에 다시 보게 됐죠. 엄마, 나 주인의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어. 홍준이 친모가 왔다는데 그게 맞아? 홍준이가 뭐야, 오빠라고 하라니까. 이미 집 나가서 소식도 끊어졌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 소리야?
나랑 싸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엄마 이러니까 연락하기가 싫은 거야.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 다 키워놓으니까 친엄마한테 간다는 그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욕 한 번을 안 해. 어쨌든 됐고 말해. 진짜야? 그래. 홍준이 걔가 특수폭행인가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대. 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죠. 내가 거의 예언자였네? 봐. 그놈 하는 꼴 보라고. 결국 범죄자 됐잖아. 그렇게 깡패짓거리 하고 다니더니 제대로 방향 틀어서 아주 적성 찾으셨나봐. 정말 끝까지 내 인생에 도움이라고는 안 될 인간이네. 근데 설마 엄마 또? 또 뭐? 그놈이랑 다시 연락할 생각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어? 한번 가보긴 하려고. 그래도 내가 키운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잖아. 엄마 작작 좀 해. 안 돼. 이번만은 절대로 허락 못해. 한 번 더 연결되면 엄마가 한 푼씩 모아서 겨우 마련한 목욕탕까지 그놈 손에 쥐어줘야 할 테니까. 그냥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라고 그래. 아니 엄마가 친자식이랑 친모 사이에 끼어서 돈을 뺏겨. 그런 놈들은 안 변해. 나이 들어서 여자나 때리고 애들이나 패는 성질 고약한 인간만 될 거라고. 딸은 가만히 있더니 제 어깨를 흔들며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돈 줬어? 맞지? 그냥 영치금 정도 넣어준 게 전부고. 제발! 영치금이고 사식이고 난 그놈 목구멍에 바나나 우유 하나 들어가는 것도 싫어. 엄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걘 범죄자야. 막말로 엄만 못 죽일 것 같아? 난? 돈에 눈 뒤집혀서 보험금 꿀꺽하고 아들 버린 친엄마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아니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홍준이 걔 성격을 봐.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너 무슨 그런 말을 해. 홍준이가 나쁜 길로 빠진 건 맞지. 그래도 걔 그 정도로 나쁜 애는 아니야.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난리 피우고 때려도 걔가 언제 손 한 번 올린 적 있어? 너한테 맞았으면 맞았지 오히려 때린 건 너야. 기억 안 나? 왜? 뭐 피해자들한테라도 그 말해보지? 호랑이가 발톱 감춘다고 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 어쨌든 각설하고 이번엔 찾지 마. 이미 오래 찾아다녔고 설득도 해볼 만큼 해봤고 매번 그 빌어먹을 주소로 반찬 바리바리 싸서 보낸 게 몇 년이야. 엄만 할 만큼 했어. 무엇보다 나 조만간 결혼해. 그래서 더욱 그 인간이랑 엮이기 싫은 거고. 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저는 화들짝 놀랐죠. 자주 찾아오진 않았어도 생일이나 명절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결혼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 너 저번에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 나한테 일부러 숨긴 거야?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말 안 한 거니까 확대 해석하지 마. 만난 지 3개월 됐거든. 뭐? 겨우 3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일륜지 대사를... 그게 남자 쪽에 돌된 애가 있어. 전처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장 키워줘야 하니까 어쩌다 보니 서두르게 된 거야.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래. 뭐 그럼 아무 상관 없잖아. 혜주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애까지 있다고? 그런 남자를 왜? 딸은 대꾸도 하기 싫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밖에서 나온 자식 키웠으면서 왜 나한텐 그러지 말래? 비슷한 거야. 물론 차이는 좀 있지. 엄마는 다 큰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개고생했지만 난 아니라는 거. 날 친엄마로 알고 키우면 그뿐이니까. 무엇보다 그 사람 의사야. 개원 앞둔 학문외과 의사. 의사?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집안 짜치는데 거기에 범죄자까지 추가할 필요 있겠냐는 거야. 목욕탕 집딸인 거 그 집에서 이해해준다고 하지만 범죄자 오빠까지 있는 건 나라도 반대해. 그니까 행여 상견례에서 오빠 어쩌고 그런 말 입도 뻥끗하지 마. 난 외동딸이야. 애초에 거짓말도 아니잖아. 엄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상관없고 교도소에 있다면 들킬 일도 없고. 저는 한숨을 짧게 쉬고는 딸에게 물었죠. 애까지 있는 남잔데 그것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사랑하는 거니? 그런 거야? 딸은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촌스럽게 무슨 사랑? 의사라서 결혼하는 거야. 애까지 있어서 나 같은 애가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거고.
아님 내 주제에 의사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할 것 같아? 나한텐 더 없는 기회니까 놓치지 않을 생각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니? 꼭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랑 타령 오지게 하더라. 정작 본인들은 결혼할 때 얼굴 한두 번 보고 바로 결혼해놓고는. 내가 말했지? 난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산다고. 돈 때문에 바람난 남편을 10년이나 견딘 엄마도 싫고 돈 때문에 잘난 손자 버린 할머니도 끔찍했어. 그래서 난 그렇게 살기 싫어서 돈 있는 남자 만나려는 거고. 그래야 버림받아도 덜 비참하지 않겠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대못을 쥐어준 게 부모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여리고 여린 손에 제가 들려준 대못이 고스란히 제 가슴에 박히는 거라고요. 꼭 그게 천벌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딸이 원하는 걸 해줬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도 그 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요구할 때도 최대한 다 들어줬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사위가 도통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따르지 않았고 이거 저거 하면서 명령까지 하는 게 싫었죠. 제 앞에서도 그러는데 둘만 있으면 얼마나 함부로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상견례가 끝난 뒤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결혼 꼭 서둘러야겠어? 아무래도 엄만 좀 걱정이 된다.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뭐? 왜? 아니 도대체 뭐가 걱정이 된단 거야? 아니 말투도 좀 그렇고 행동도 너에 대한 배려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게 아까도 봐.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걸 굳이 너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물건도 툭툭 던지고. 그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명령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 할 줄 모르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의사랑 결혼을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런 사소한 걸로 지랄하면 의사랑 결혼 못해. 내가 그 사람 조건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뭐든 다 해줄 여자를 고른 거야. 그게 다라고. 혜주야, 엄만 이거 아닌 것 같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아. 나 엄마한테 많은 거 안 바라잖아.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홍준이 그놈도 끌어들이지 말고. 한복 입고 맑게 웃으면서 인형처럼 서 있기만 하라고. 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으면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다른 건 신경 끄시라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굽신거리지 않고 살아볼 테니까. 열심히 키워놓고도 친엄마가 좋다던 아들이나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딸이나 모두 제 잘못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입을 열어 의견조차 낼 수 없었고 그저 딸이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이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4시였는데 저녁 8시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하필 사위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길한 마음이 들어 밖으로 나와 서성일 때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만 보고도 제 딸임을 알고 저는 불이 나게 뛰어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어쩌고? 너 걸어온 거야? 옷이 이게 다 뭐야? 가까이 보니까 한쪽 구두굽은 떨어져 나가 덜렁거렸고 흰 치마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팔 여기저기 까진 것은 물론이고 눈에는 희미한 멍까지 들어 있었죠. 걷다가 넘어졌어. 큰 소리 내지만 머리 아프니까. 너 솔직히 말해. 맞았어? 맞은 거 맞지? 엄마도 다 알아. 이거 넘어져서 나는 상처 아니야. 엄마 친구가 남편한테 맞은 거 몇 번이나 봐서 안다고. 박서방이 이랬어? 아니라고. 그냥 잠깐 말다툼했고 차에서 내렸는데 하필 비가 와서 넘어진 거야. 엄만 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야? 그럼 지갑은 어쩌고? 택시는 왜 안 타? 놔두고 왔어. 화가 나서 눈이 돌았는데 그거 챙길 시간이 있어? 휴대폰까지 두고 와서 걷게 된 거고.
됐어. 나 진짜 별일 아니야. 금방 괜찮아져. 빗길에 넘어져서 부딪힌 거야. 정말이야? 그 말 진짜야? 제가 집요하게 물어 짜증이 났는지 딸이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엄만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남편한테 맞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 아니라면 아니라고 알아먹지 왜 자꾸 따져? 됐어. 기분 상해서 더는 못 가. 이거 가지고 가. 엄마 주려고 산 거야. 어딜 가? 전 그런 딸을 쫓아가서 택시 타라고 돈을 쥐어줬고 딸이 넘겨준 걸 집에 와서 풀어봤죠. 면세점에서 산 옷이랑 신발이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지갑이고 휴대폰이고 다 두고 내렸으면서 제게 줄 선물만을 챙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사위가 일하는 곳으로 갔죠. 병원 근처에 커피숍이 있어서 그곳에서 2시간을 기다렸더니 사위가 온 얼굴과 몸짓으로 짜증을 내며 오더군요. 아이 장모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저 몹시 곤란합니다. 가족끼리라도 예의란 게 있으셔야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뻔히 아시면서. 미안하네. 근데 그렇게 예의를 아는 사람이 비 오는 날 딸을 차에서 내리게 하나? 제가 따지니 사위는 이죽거리며 말했죠. 한쪽 말만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억울합니다. 뭐 제가 괜히 때렸겠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는 동시에 화가 치밀어 사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딸을 때렸어? 자네 진짜 미친 건가? 맞을만 해서 때렸습니다. 외간 남자랑 하도 붙어있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이랑 노닥거리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누가 있어요?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지만 감쌀 걸 감싸세요. 더러운 버릇 좀 고치려고 한 게 잘못입니까?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아이 아니고. 네, 그럼 뭐 증거라도 보여드려요. 저도 억지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몇 번이나 남자 바꿔가면서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 딸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나마 그걸로 참고 살아주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병원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내면 진짜 이혼할 겁니다. 아셨어요? 다신 제 병원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도 모르는 못난 어미였으니까요. 사위를 몰아세우면 딸이 화를 낼까봐 그럴 수 없었고 참자니 제 딸이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속에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가정은 결코 없었죠. 결혼을 할 때 돈과 능력을 최우선에 두는 속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뒤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버지 때문에 불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끔찍해했던 게 혜주였고요. 그러니 결론은 딱 하나, 박서방이 의처증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일로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걸으면서 속을 태우니 병이 나더군요. 감기인지 몸살인지 열이 절절 끓었는데도 목욕탕을 계속 닫을 수 없어 이튿날에 서둘러 목욕탕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또다시 홍준이 친모가 목욕탕에 들이닥쳤죠. 이전에 영치금으로 돈 100만 원을 쥐어줘서 한동안 잠잠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뻔뻔하게 온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홍준이 출소하는 날이야. 가서 뭐라도 좀 먹여야겠는데 당장 있는 돈이 없으니 좀 달라고. 우리 홍준이 뭐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미 저번 주에 돈 받아갔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내 아들 인생 망치고 그럼 넌 뜨뜻한 물에서 몸이나 찢으며 속 편하게 살 줄 알았어? 절대 그렇게는 못 두지. 안 줘? 안 주면 나 여기 들어 눕는다? 옷이라도 다 벗고 누워줄까? 나 이제 잃을 거 없는 년이야. 잃을 거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고. 이봐요. 난 홍준이 엄마야. 엄만 이렇게 하는 거고. 당신도 내 아들 키웠으면 어느 정도는 희생을 했어야지. 난 평생 당신 저주할 거야. 알아? 그 여자를 보니 저도 사위 앞에서 그렇게 했어야 했나 헛생각이 들더군요. 병원이고 의사고 깽판치고 내 딸이 아팠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줄 걸 후회도 됐죠.
뻔뻔하고 치사스러워도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내심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목욕탕에 있던 돈을 털어 다 쥐어줬죠. 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친모가 따로 챙겨준다고 해도 출손날엔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는 분에게 목욕탕을 맡긴 후 시장에서 간 만든 두부를 싸가지고 교도소로 향했죠. 혹여나 식을까봐 품에 꼭 안고는 그렇게 아들 홍준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기다렸을까 철컹하고 커다란 문이 열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와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각각 흩어졌죠. 시간을 잘못 알았나 해서 거기 서 있던 분에게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저는 뒤로 돌아섰고 그곳에는 홍준이가 서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이 바뀌긴 했지만 밤톨 같은 머리와 짙은 눈썹만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홍준아, 이게 얼마만이야? 너 출소한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혹시 불편한 건 아니지? 나 잠깐 이것만 주려고 온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저는 혹여나 화를 낼까봐 눈치를 살폈고 괜히 딴청을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오늘 여기 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벌써 만난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우리 엄마랑 연락했어요? 그 여자가 아줌마를 찾아갔다고? 설마 돈 줬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는데 홍준인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되물었죠. 돈 줬냐고요? 너 영치금 그거 넣어준다고 좀... 이 말에 홍준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발까지 동동 구르더군요. 그걸 왜 줬냐며 노름하는 남자한테 퍼주려고 일부러 뜯어간 거라고 했죠. 심지어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에 딱 한 번 찾아온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돈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치금은커녕 사식 한 번 넣은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저도 그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 금방 포기를 했죠. 뭐 어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요? 아니, 아줌마는 어쩜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물러서 어디에 써요? 나요? 나! 그간 사고치고 산 거 다 우리 엄마 지시받고 그런 거였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은 하늘을 보며 욕지기를 한바탕 내뱉더니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긁었습니다. 엄마가 나 버릴 때 그랬거든요. 아줌마가 돈 다 빼돌려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 버리는 거라고. 그 여자한테 복수를 좀 대신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사고치고 아줌마 속 뒤집어 놓은 거라고요. 내가 그런 놈이라고요. 아들은 괴로워했어요. 아마 뒤늦게 진실을 알았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100번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홍준인 부모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으니까요. 제 눈치를 보긴 해도 시어머니는 홍준이를 늘 우선했고 친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남자의 눈이 돌아 자식을 버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이혼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바뀐 거죠. 심지어 남편 빈소에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시어머니나 홍준이 친모는 습관처럼 제가 돈을 뜯어갔다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홍준이 입장에서는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였을 테고 제가 철전지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은 당연했어요. 어린 마음에 진실을 알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물었죠. 언제 알았어? 그 사람이 말해준 거야? 아니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니? 살다 보니, 나이 먹다 보니. 깡패 생활 시작하고 나서 엄마 찾았을 때 엄만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돈 바짝 벌어서 엄마랑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라서 조직 생활 접는 게 제 목표였는데 매번 돈 이야기만 했죠. 그 일 그만두고 어디 공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고졸이 제대로 된 일에서 그 돈 못 번다고 그러셨고요. 근데 아줌마는 자꾸만 나한테 뭘 줘. 반찬이면 뭐면 싫다고 해도 자꾸 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칼밥 먹고 사는 깡패 새끼라고 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홍준인 쓰러지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때 철이 너무 없었어요. 저 때문에 돈도 잃고 엄마한테 또 빼앗기고. 제가 찾아줄게요. 다 갚고. 저는 그 아이에게 두부를 다시 들려줬죠. 그럼 됐다. 갚는다고 또 그 생활하면 나 다신 너 안 봐. 나 너한테 쓴 돈 아깝다 생각 안 했어. 그 여자한테 속아서 준 돈도 하나도 안 아깝고. 도대체 왜요? 제가 뭐라고요?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친자식도 아닌데. 너 키우면서 난 행복했거든. 그 정도면 오히려 모자라지. 이거 얼른 먹어. 저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두부를 먹는 아들의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과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머리가 빙글 돌더군요. 시야는 흐릿해졌을 때 제가 손을 벌벌 떨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깨어난 절 보고 다가와 물었어요. 환자분 정신 드셨어요? 쓰러지신 거 기억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건 없는데 제 아들이 여기 같이 왔는데 어디 있어요? 보호자분이요? 글쎄요, 아까까진 있으셨는데 화장실 가셨나? 환자분, 일단 이 수액 다 맞으셔야 해요. 나중에 의사쌤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피 검사는 했는데 이왕이면 정밀 검사도 받으시면 좋고요. 보호자분 불러서 상의를 해보세요. 아셨죠? 의사는 제가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그것도 기아 상태에 가깝다며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죠. 문제는 보호자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그곳이 사위가 일하는 병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복에 병원 이름이 아주 작게 쓰여 있었거든요. 바쁜 와중에 불쑥 찾아오는 거야 싫어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필요하다니 일단 전화를 먼저 했죠. 그런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깝게 홍준이 번호는 몰랐고 혜주에게는 홍준이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액을 다 맞은 뒤 저는 간호사에게 저희 사위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 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시는데요. 아니 여기서 분명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 항문외과 의사고. 아, 그 개원한다고 했으니 혹시 나갔나? 아, 내가 연락을 도통 해보지를 못해서요. 그만둔 사람 중에 있을까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시스템에는 그만두신 의사쌤들 이름도 다 있어요.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이름인 사람은 한 명 있네요. 근데 그분은 의사쌤이 아니라 간호사인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견례를 할 당시 개원을 앞두고 있어 돈이 없다고 한 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결혼식은 모두 제 딸이 준비하게 했고 심지어 전세자금 역시도 제 딸이 저축한 돈이었죠. 저 역시도 결혼자금에 돈을 보탰지만 사돈은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병원에 오는 건 극도로 싫어했던 게 가장 거슬렸죠.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물어보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데스크에는 없었고 병동을 돌고 있다고 했죠. 급하신 일이면 제가 호출을 따로... 아니, 일단 저 따라오세요. 그곳에 있던 친절한 직원 중 한 명이 절 그쪽으로 안내를 해줬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필 남자들만 있는 단체 병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이 끝나면 확실히 할 수 있겠지 하며 마른 침을 삼키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병실 안쪽에서 쿵 넘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외마디 비명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유리문으로 들여다봤는데 경악스러운 장면이 보였죠. 홍준이? 박서방? 홍준이는 사위의 입에다가 하얀 천 같은 걸 쑤셔넣고 있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팔로 목을 휘어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제가 들어서니 그 안엔 3명의 남자 환자들이 각자 침대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홍준아, 안 돼! 그러지 마! 저는 황급히 달려가 홍준이를 떨어뜨린 뒤 사위를 부축했어요.
자네 괜찮아? 입에 이건 뭐야? 입에서 빼낸 것은 다름 아닌 양말 덩어리였죠. 입술은 터져 있고 한쪽 눈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막 출소한 홍준이가 친 사고에 심장이 조이는 듯 아팠지만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최대한 살갑게 다독이기 시작했죠. 자네 놀랐겠지만 일단 흥분하지 말고.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쟤 뭐야? 뭔데 날 때려? 설마 해주 숨겨둔 뭐라도 되는 거야? 더럽고 천박하게 이 남자 저 남자랑 말 섞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세, 쟤는 해주 오빠야. 사정이 있어서 그땐 설명 못했는데. 뭐요? 오빠? 기가 차서. 뭐 오빠면 날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아이씨, 이빨도 흔들려. 뭐 저런 깡패가 다 있어. 나 고소할 거고 민사 형사 다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직장까지 와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 저 깡패가. 이건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이때 제 아들이 사위의 멱살을 한 손으로 틀어지고는 일으키며 말했죠. 의사라고 속이고 내 동생 피 쪽쪽 빨아먹은 거 해주 얼굴에 손댄 건 어쩔 건데? 살인미수? 어정쩡하게 미수로 내가 들어갈 것 같아? 나야 인생 어차피 막장이야. 잃을 게 없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려줄게. 너 같은 건 약한 여자한테만 손대지만 난 그런 놈들을 손봐주는 사람이거든. 아가리 여물어! 아들은 그 말과 동시에 팔을 걷었고 거기에는 엄청난 문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온갖 짐승들이 다 그려져 있었죠. 사위의 눈도 2배는 커졌고 그 장면을 보던 아저씨들은 씩 웃었습니다. 마치 심심하고 무료한 일상에 재밌는 걸 발견한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서 그 팔을 옷으로 가리고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하라고. 더는 사고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홍준아, 제발 이 엄마 봐서라도 그만해. 근데 아들은 확고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런 놈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해주 때린 저 손목을 꺾어서 병신을 만들어야 내가 교도소 가서도 2발 벗고 잘 것 같으니까 제발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저 이미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내 친구들 보내서 해주 주변에 풀어놓은 게 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저놈이 해주 한두 번 손댄 줄 알아요? 간호사라면서 그 전부터 의사라고 속이고 여자들 여럿 등쳐먹은 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것도 진즉에 뒷조사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 풀어 막았던 거예요. 저놈이 해주 주변에 남자 있다고 난리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 말에 사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호라, 너였어? 그래, 어쩐지 상판들이 다 양아치다 싶더라니. 근데 어쩌나? 집에선 그 누구도 보호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나 그냥 막 때렸어. 그건 몰랐지? 오히려 그 보호한답시고 남자들 풀어서 당신 동생이 더 맞은 거야. 너 때문에. 그 말에 제가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사위는 제 팔을 막고는 뿌리쳤죠. 장모님, 작작 좀 하세요. 이미 끝났는데 뭘 따져? 그래요. 나 의사라고 구라치고 이빨 좀 털었어요. 근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돈이고 뭐고 막 퍼준 게 당신 딸년이야. 내 잘못도 있지만 명함 하나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천박한 여자를 받아줘서 감사한 줄 알아야지. 하여튼 한국 여자들 대부분이 의사라면 똥치를 해도 끌어안고 살 골빈 것들 뿐이라니까. 순간 홍준이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갔고 그대로 사위는 바닥에 내려 꽂혔습니다.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사위는 충격이 컸는지 바닥에서 숨을 깔딱거렸죠. 문제는 그 다음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해주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사위는 해주를 발견하고는 일어나서 경찰 불러라, 의사 불러라 명령조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딸은 문을 꼭 닫고는 빠르게 걸어오더니 바닥에 있던 양말을 그대로 사위의 입에 쑤셔 넣었죠. 당신 어설프게 경찰에 폭행이니 뭐니 신고만 해. 그럼 나도 너 폭행으로 걸 거야. 나 너한테 맞은 증거 다 가지고 있고 병원 기록까지 차근차근 다 준비한 상태야. 사기 결혼으로도 신고할 거고 그간 나한테서 가지고 간 돈도 돌려받을 거야. 알았니? 사위는 양말 때문에 대답은 못했지만 절대로 싫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자 제 딸이 머리를 몇 대 연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곤 멱살을 잡곤 이렇게 말했죠. 병원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여자나 때릴 줄 아는 그 허약한 몸으로 교도소로 들어가면 그땐 안전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홍준이는 그 미래를 보여주듯이 자신의 문신을 다시 과시했고 사위는 결국 울먹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울먹이는 사위에게 한마디씩 했죠.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나한테 증인해달라고 하지마. 나도요. 그냥 혼자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쵸? 여자를 때린 놈들은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저것도 간호사라고. 모두가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상황이 얼추 정리된 후에도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주기까지 했고요. 다행히 사위도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돈까지 돌려주고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모든 걸 인정했죠. 그도 그럴 게 돈을 돌려받을 때나 협의를 할 때 제 아들 홍준이를 늘 대동하고 다녔거든요. 그 시간 덕분인지 둘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딸이 식사 중에 갑자기 그러더군요. 야,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자꾸 아줌마래? 왜? 뭐 친모한테 또 가려고? 가출하려고? 그 나이 먹어서 집도 나가면 그땐 가출로 치지도 않아. 알지? 그땐 국물도 없이 나가리야, 나가리. 저는 또 딸이 막말할까봐 한숨을 푹 쉬었는데 홍준이가 이랬죠. 엄마라고 부를 테니까 너도 오빠라고 좀 해라. 야, 너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 해봐. 딸은 치 하며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결국 아주 작게 말했죠. 오빠. 됐냐? 동시에 홍준인 제게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온몸으로 울음을 터뜨렸죠. 훗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꼽으라면 단연 5손가락 안에는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딸은 무사히 혼인 취소 소송을 했고 아들은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학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또 소식을 하나 전달하자면 사기 결혼을 했던 사위는 또 한 번 그런 짓을 해서 병원에서 아예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친모는 홍준이가 출소한 뒤부터는 겁을 집어먹었는지 저희 목욕탕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고요. 다시 제게 무료하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행복하게 만든 건 둘이 굉장히 친해졌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끼리 외식을 가는데 보복 운전을 하던 차량에서 덩치 좋은 남자가 저희 차를 가로막고 내리는 겁니다. 딸은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죠. 야, 팔 걷어. 문신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얼른. 오빠라고 하라니까? 알았어, 오빠. 얼른 팔 걷으라고. 호랑이 말고 뱀. 뱀 쪽을 걷어서 보여줘. 결국 아들은 팔을 걷어 올리고 차에서 내렸고 바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말고 바로 도망치는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우리는 한참 배를 잡고 웃었네요. 저는 여전히 동네 목욕탕에서 푼돈을 받으며 살고 제 딸도 여전히 박봉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죠. 올해로 40 넘어가는 전직 깡패에 40 앞두고 사기 결혼당한 딸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큰 성공도 인생 역전도 없는 흔하디 흔한 제 가족의 이야기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간절했던 게 이뤄지는 게 진짜 성공 아니냐고요.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히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그리고 저희 아들, 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더 찾으며 살아보겠습니다. 제 소소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 모두가 행복의 기준점을 조금만 낮추고 자신이 가진 행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싱그러운 풀잎에도 아침 새소리에도 미소 짓는 하루 되세요.